교수님 혹시 경력 속이신 거 아닌가요? 자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아주 무리한 걸 보니 딱 한국인답구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중국인 교수가 외국인 학생의 반박에 입을 꾹 닫은 채 정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길길이 날뛰며 한국은 중국에게 이민 피해를 주는 가난 국가라고 난리를 치던 그였지만 외국인 학생의 한마디에 그만 강의를 종료시키고 마는데요. 대체 중국인 교수와 외국인 학생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의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미국 출신 K씨라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경제공학을 전공해왔던 저는 취미가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나 경제 규모를 수치화해서 비교하는 것이었을 만큼 경제공학 분야에는 꽤 큰 관심도를 보여왔는데요.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제가 다니고 있던 미국의 대학교에서 한국의 대학교로 약 2년 정도 교환학생을 연계해주는 학생 프로그램에 선정될 수 있었고, 그 후 저는 곧바로 한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이 평범한 선진국이고, 생활하기에 편리한 도시 인프라 시스템을 갖췄다는 간단한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마주한 한국은 제가 살아오던 미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치안해서 안전하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빨리 해결되는 미래 국가에 가까웠는데요. 그렇게 약 1년 정도 신비로운 국가인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기며 대학 생활을 하던 저는 어느 날 미국에 있던 교수님의 초대를 받고 한 경제학술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학술회를 주관하시던 미국 경제대학 교수님께서는 학술회 첫 번째 순서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매우 특별한 경제 사례인 한국을 선정해 설명을 이어나가셨고, 이는 엄청난 학자들의 찬사를 불러일으켰는데요.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경제 규모의 단위는 영토나 인구수가 많은 다른 나라들이 높을 수 있겠지만, 단위 면적당 경제 창출은 현재 한국이 매우 월등한 지표를 보이고 있죠. 이는 정확히 중국의 4배 수준이고, 이것만으로도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잠재력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학술회가 매우 중요한 것은 현재의 한국과 같은 사례처럼 높은 효율성의 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가진 국가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수많은 역사의 고난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국민이 하나로 뭉쳐 경제 위기를 꾸준하게 해결해왔고, 이는 곧 한국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나 1인당 현금 창출 잠재력이 얼마나 높은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죠. 특히나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평범한 삶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한국을 경험해왔던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한국인들의 평범한 삶의 기준은 미국인들의 평범한 삶이나 중국인들의 평범한 삶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한국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느 때나 스스로 원한다면 새벽 시간에라도 밖을 나가서 혼자 밥을 먹고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 심야 시간에 마저 병원 응급실이나 24시간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삶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인들의 평범한 삶이 미국과 중국에서는 과연 가능할까요?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은 저녁 7시가 넘어가면 관광객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밖을 나가기를 꺼립니다. 경제 위기로 경찰의 인력 배치가 줄어들었고 CCTV마저 도시 이곳저곳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혹시 모를 범죄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더욱 밖을 나가기가 꺼려지는 것은 미국인들의 시민의식 그 자체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약 3년 전부터 길거리의 휴대폰 가게나 명품 판매점의 유리창을 파손시켜 물건을 훔쳐 생활을 이어 나가는 전문적인 범죄 그룹마저 생겼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도난 사고의 규모가 커져만 가고 있죠. 그렇다면 중국은 또 어떨까요? 중국은 미국보다 상황이 더 좋지 못한 것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도난 피해가 도시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중국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는 범죄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마음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선진국의 기준을 세워야 하죠. 한국인들과 같은 평범한 삶은 다른 국가에서는 억 단위의 돈을 주고도 이루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즉 한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만으로 안전한 도시 인프라가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 발전해 왔을 뿐 아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그들은 단일 민족으로 힘든 역사 속의 시간을 꾸준하게 헤쳐내왔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성장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회로 진입한 지금 한국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무인공정 시스템과 경제력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매우 쉽게 창출하고 있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도 지금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의 전쟁 억제를 독단적으로 막아왔던 국가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에게 이러한 짐의 무게를 양분해주길 부탁하고 있죠. 즉 한국은 미국 그 이상의 국방 신뢰도와 경제 신뢰도를 가진 나라라는 사실이며 최초 한국을 제어하려던 미국조차 이제는 한국의 제어에 실패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주제에서 벗어나 현재 한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도시 인프라만 살펴봐도 꽤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요. 혹시 한국의 고속도로에는 일정 거리마다 복합 플렉스 시설과도 같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순한 운전 중 휴식을 취하는 의미의 휴게소를 벗어나 그 내부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백화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믿기지 않는 복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설이 고속도로 중간마다 계속해서 24시간 운영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미국은 고속도로 근처에 이러한 휴게소가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그저 단순히 운전자가 잠을 잘 수 있는 간이 천막이나 지붕이 있는 정도가 전부이죠. 더군다나 중국은 애초에 휴게소라는 시설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사람들의 평범한 삶의 수준이 매우 극한까지 성장한 상태이고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경이로운 수준에 도달해 있죠. 만약 중국에 이러한 한국의 휴게소가 생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7일 이내로 휴게소의 모든 물건이 도둑맞아 사라지고 심지어 주차장의 자동차들조차 순식간에 도난을 당해 사라졌을 것입니다. 중국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실제로 중국은 현재 수도인 베이징의 근처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지만 휴게소 입구와 출구의 삼엄한 공안 경비는 물론 휴게소 내부의 조차 공안들이 돌아다니며 치안을 점검하고 있죠. 현재의 중국은 이러한 도시 인프라 시설이 성장조차 하지 못한 낮은 시민의식의 수준의 국가가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경비 제도에도 엄청난 국가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현재의 한국은 기존 선진국이라고 불리던 나라들이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며 아마도 오늘 학술에는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국가인지 직접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평소 경제의 창의성 부분에서 한국이 매우 뛰어난 나라라고 강의를 해오시던 교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나 아시아 나라 중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선택해 학술회장의 첫문을 여셨고 이러한 교수님의 의견에 학술회장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편리한 도시 인프라나 시민의식을 베이스로 하는 무인 치안 시스템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권의 나라들에서 본보기로 삼고 따라하려는 정부 지침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기에 더더욱 분위기는 뜨거워졌는데요. 하지만 제가 듣고 있던 학술회장에는 몇몇 중국인 교수님과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다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 중국인 교수님께서는 직접 첫 번째 학술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미국인 교수님을 지목해 이상한 반박 발언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국인 교수님께서는 뜬금없이 한국을 애초에 왜 새로운 경제, 롤모델 국가로 선정한 것이냐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굉장히 예민하게 구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직접 한국의 가난한 실체를 알려주겠다며 강 단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경제학술회 중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학술회인 것 같네요. 당신은 이곳 대학교 소속의 경제학 교수가 맞나요? 맞다면 이 대학교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워지는 정도입니다. 현재 한국 같은 후진국은 그들이 매일 마시는 물조차 사서 먹을 돈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한강에서 더러운 물을 떠다 마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하다고 주장하는 북한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삶이죠. 물론 한국에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학술의 강의는 그런 사람들의 삶만을 콕 집어 주장하고 있는 매우 집약적이고도 기괴한 강의라고 할 수 있죠. 즉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삶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인들은 가난한 한국을 벗어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위해 중국으로 불법 이민이나 체류 여행을 떠나고 있죠. 당연히 중국이 한국보다 일자리도 많고 부유한 월급이 측정되니 이민을 오는 것은 말리지 않으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가난한 실체를 대다수 외국인들이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몇몇 경제학자들은 당신처럼 중국이 한국보다 가난한 후진국이라며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죠. 만약 중국이 한국보다 후진국이라면 가난한 한국인들이 왜 중국으로 돈을 벌러 올까요?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월급은 평균 2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아무리 학력과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나라 자체가 부유한 국가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2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평균적인 수준이죠. 단순한 수치 계산을 해보더라도 중국인들은 한국인들보다 정확히 10배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정도입니다. 또한 당신이 주장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저 영화 속에서나 나타나는 지어낸 망상에 불과하죠. 한국보다 부유한 나라인 중국에서도 아직 완전히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휴게소가 없는데 어떻게 한국에 있을 수 있을까요? 생겨도 먼저 중국에 생겼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미 여기에서부터 당신의 주장은 학자로서의 신뢰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그렇게나 큰 휴게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인프라 부족 한국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걸 보면 지금 한국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가난 국가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중국인 교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최근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대거 생활고 이민을 오고 있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오히려 경제 선진국의 본보기는 바로 중국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교수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학술회장 전체에는 그저 헛기침하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을 뿐 아무런 호응이나 박수 소리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중국은 국가적인 언론 매체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이용해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하다고 주장하거나 한국의 고유한 문화재나 먹거리들이 원래 중국 것이었다는 선동을 하며 빼앗아 가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한 개인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중국 정부조차 직접 나서서 한국의 김치나 판소리 같은 한국의 고유한 것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했기에 이는 한국의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어이가 없는 사건이었죠. 앞서 미국인 교수님께서 직접 경제 도식화 자료나 근거를 들어 한국이 경제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던 모습과 달리 중국 교수는 그저 말밖에 존재하지 않는 선동 발언을 내뱉은 것이었고 결국 불편한 상황은 극에 달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그때 학술회장 참관석에 있던 한 외국인 학생이 손을 들더니 중국 교수의 발언에 몇 가지 질문이 있다며 종이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약 1분 뒤 마이크를 넘겨받은 그는 중국 교수를 현재의 학술회장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충격적인 반박을 이어나갔는데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독일 대학생입니다. 저보다 뛰어난 경제학자분들이 이곳에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한국을 직접 경험한 제가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아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일단 방금 발언을 이어나가신 중국 교수님께서는 혹시 한국을 가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기에 한국인들의 경제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편리하고도 선진국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교수님께서 중국과 한국을 혼동해서 거꾸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해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방금 진행하신 발언은 엄연한 사기 발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거 이민을 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 한국의 상황에 따르면 그것은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한국은 주기적으로 중국인 이민자들이나 노동자들이 몰려와서 생활비를 벌며 한국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고 그들은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평균적인 월급은 측정 불가 수준으로 그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생활에 그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중국인들이 한국보다 부유하다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특히나 방금 말씀하셨던 평균 월급 부분에서도 이미 한국은 중위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높은 수치이며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삶이 얼마나 최고 수준에 놓여 있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죠. 즉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돈이 없고 가난한 중국인들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절망감을 느끼고 한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출입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숫자만 파악하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근 5년 사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아예 불법 체류로 돈을 벌거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 중국인들이 현재 한국에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 한국보다 선진국이고 부유한 나라였다면 굳이 중국인들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중국은 버려진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중국에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평균적인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양극화 빈곤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평범한 계층의 사람들도 중국인들이 꿈꾸던 부유한 생활을 매우 당연하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평범하게 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하고 평범한 거주 형식인 아파트나 빌라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죠. 사람의 삶에 있어서 먹는 것과 주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열심히 그 어떤 일이라도 한다면 이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중국에서는 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만큼 일자리가 없을 뿐 아니라 24시간 동안 일을 하더라도 월급이 50만 원 밑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에서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미 여기에서부터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교수님께서는 굳이 왜 이런 거짓 발언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렇게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중국의 경제가 얼마나 무너져 내렸고 그와 반대로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풍족한지 알 수 있는데 말이죠.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한 주장은 매우 신기했습니다. 혹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직접 경험해 봤지만 살면서 그런 시설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는데요.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 지역의 대표 음식을 편리하게 먹을 수 넓은 규모의 식당이 있는 것은 물론 매우 쾌적한 시설의 화장실과 간단한 수면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휴게소라는 의미를 벗어나 마치 그 공간이 하나의 복합시설처럼 운영되고 있죠. 실제로 최근 전 세계 휴게소의 영향력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의 휴게소 총 4곳이 상위 순위에 올랐습니다. 휴게소의 외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영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편리한 도시 생활의 인프라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집중시켜 운전자들의 편리성을 증가시켰죠. 이것은 단순히 휴게소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시는 한국의 매우 평범한 도시들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공공재의 성격을 보일수록 더욱 편리하고 영향력 있게 운영되고 있죠. 즉 한국은 정부 자체적으로 이러한 공공시설을 극한까지 성장시킬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을 뿐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미국인 교수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중국의 고속도로에 한국과 같은 대형 휴게소를 건설했다면
하루아침에 중국 노숙자들의 터전이 되거나 물건들을 전부 도둑맞게 되겠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놀랍도록 체계화된 교육 속에서 예의와 양복을 입고 배려를 배워왔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볼 수 없는 한민족 시민의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한국인들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배려와 따뜻함이 있는 시민의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이러한 비율은 중국이 훨씬 높죠. 실제로 각 나라의 선진국 지표를 살펴보면 시민의식 항목에서도 한국은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최하위에 기록되어 있죠. 국가가 아무리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길거리 범죄가 길거리 도로를 너무나 더럽히는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도로 화장실 이용 문제 아닌가요? 국가 자체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해 공중 화장실을 건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니 시민의식이 낮은 중국인들이 그저 길거리나 상점 근처에서 아무렇게나 화장실 일을 해결하고 있죠. 이처럼 현재 한국은 중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경제 선진국이자 시민의식 선진국입니다. 직접 한국을 경험했던 저의 주장이니 거짓은 단 하나도 없을 뿐더러 지금 당장 제 휴대폰을 켜고 한국에서의 삶을 보여드릴 수도 있죠. 중국 교수님께서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국의 경제 수준이 상당히 낮은 빈곤 국가라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중국은 한국에서는 평범한 고속도로 휴게소조차 없는 가난 국가인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던 독일인 학생은 최근 중국 교수나 학생들이 자료를 조작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력 차이를 거짓으로 말하고 다닌다며 일침을 가했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한국의 선진국 실체를 말해줌으로써 중국 교수의 입을 닫게 만들고 말았는데요. 더군다나 제가 더욱 놀랐던 것은 독일인 학생의 발언에 대다수 외국인 학생들과 교수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을 때 오직 중국 교수와 중국 학생들만이 표독스러운 표정을 보이며 짜증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도대체 왜 그렇게나 중국인들이 한국에게 열등감을 보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속이고 빼앗아 가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한국에 대해 거짓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은 비대해진 상태이기에 제 눈에는 그러한 중국 교수와 학생들의 행동이 그저 떼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보였거든요. 결국 학술회가 종료되고 난 후 최초 학술회를 주도하셨던 미국인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이런 중국 교수들의 방해 공작이 늘었다며 중국 교수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학술회는 될 수 있으면 참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이러한 중국 교수나 학생들의 선동 상황을 알리고 경각심을 키우는 동아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중국인들의 날조행위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저는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의 삶을 중국인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이러한 보호활동에 힘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남자친구랑 같이 한국에 갈래요. 아니, 한국 남자는 안 된다고 했잖아. 한국 같은 깡시골에 심지어 해산물 음식점 아들한테 시집 보내려고 너를 이렇게 공들여 키운 줄 알아? 여기 덴마크 엄마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딸에게 화를 내며 정신 차리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딸 역시 엄마의 호통에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대들며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모녀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이는데요. 과연 이 모녀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인이지만 현재는 전남 목포에서 살고 있는 아델리라고 합니다. 목포에 와서 산 지는 얼마 안 됐네요.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이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극도로 반대하셨고 제가 아이를 임신하기 전까지는 엄마와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거든요. 사실 결혼 당시 남편도 그렇지만 저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은 아니었어요. 엄마는 국제 결혼의 부자도 아닌 한국 남자에게 시집가겠다고 하는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죠.
사실 엄마가 그럴 만도 한 이유가 있긴 해요. 저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엄마랑 단둘이 살았어요. 원래 우리 가족은 덴마크에서 중산층으로 꽤 괜찮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렇게 한부모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엔 엄마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몇 달 동안 망연자실하셨죠.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엄마가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고 가정 형편은 예전만큼 좋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럼에도 제가 덴마크의 중산층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해주셨고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가져야 좋은 남자도 만날 수 있다고 항상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제가 부자 남편을 만나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하길 바라셨어요. 엄마는 제가 항상 부족하게 자라왔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결혼해서라도 부유한 삶을 살길 바랬거든요. 엄마는 덴마크 코펜하겐 코리아타운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힘들게 돈을 버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 내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엄마는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 그래도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려고 애쓰셨죠. 엄마의 그런 바람과 노력이 있었기에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남자친구 이름은 진석이었고 남자친구와 종종 엄마 식당에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진석이는 식당이 바쁠 때면 엄마의 일손을 돕기도 했어요. 엄마는 그런 한국인 남자친구 인상이 선해 보인다며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죠. 그래서 저는 진석이와 결혼이 순탄할 줄 알았는데 엄마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한국 어느 시장에서 해산물 음식점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석이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엄마는 며칠을 알아누우셨어요. 엄마는 하나뿐인 딸인 저를 형편이 좋은 집으로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엄마를 속물 같다고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엄마는 제가 반찬 가게에서 고생하며 사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죠. 엄마 눈에는 제가 엄마처럼 힘들게 살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였나 봐요. 어쨌든 결혼은 현실이고 엄마는 아빠 없이 혼자 힘들게 저를 키우셨기에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도 싫고 그럴 바엔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대학까지 실컷 보내놨더니 제가 남자친구 따라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요. 진석이가 싹싹하고 성실한 청년인 건 엄마도 알지만 사실 엄마는 저를 주기엔 너무 아까웠던 거죠. 게다가 엄마는 코리아타운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지 많이 봐 오셨거든요. 엄마 눈에는 제가 아직 현실의 벽에 부딪혀보지 않았고 고생이란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저러는 게 뻔해 보였던 거예요. 엄마 속이 문드러지는데도 저는 남자친구의 자랑만 줄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철딱선이 없기는 누굴 닮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승낙도 받지 않았는데 결혼식이니 뭐니 들떠 있었을 때 엄마는 그런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 결혼 계획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내비추며 한국은 위험한 나라야 네가 그곳에서 고생할 생각을 하면 끔찍해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또 여기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내가 다 봤잖니 네가 그런 고생을 겪어보지 않아서 이렇게 무모한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 사람을 만나서 경험을 쌓고 차라리 공부를 더해서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않아라고 하셨어요. 엄마의 현실적인 조언이 오히려 저에게는 속물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엄마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엄마에게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 등 어디를 가도 한국 음악, 영화,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엄마는 제가 굽히기 싫어서 과장하는 말이라고 무시해버리셨어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 모녀의 사이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저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집을 나와버린 거죠. 제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그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불효녀인 것 같아요. 심지어 그때 제가 엄마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아서 엄마는 더 속상해 하셨죠. 어쨌든 저는 그날로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머물다가 한국으로 갔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절대 엄마에게 연락할 생각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엄마였어요. 엄마는 미쳤냐고 당장 들어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런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집에 들어갔다간 영영 남자친구를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서 지금 공항이고 한국으로 간다고 말해버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남자친구도 저를 말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정식으로 결혼 허락받고 축복받으며 시작하자고 저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를 알잖아요. 엄마는 절대 져주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는 비행기표를 직접 구해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도 출국 준비를 다 하고 공항까지 온 저를 차마 막을 수 없어서 일단 같이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덴마크로 돌아오겠다고 우리 엄마에게 몰래 연락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내심 남자친구가 고마우면서도 괘씸하기 짝이 없는 저를 보자니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연락해줘서 고맙지만 이제 저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내겠으니 잘 살라고 하며 전화를 끊으셨대요. 제가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한 무모한 행동에 엄마는 더 화가 나셨는데 엄마는 저 없는 셈 치고 살자고 마음먹었답니다. 종종 제가 생각나기도 했지만 진석이의 인품을 생각하면 그리 걱정되진 않았다고 하셨어요. 다만 비가 많이 와서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는 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밥 먹던 생각이 났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러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어떻게 지냈냐고요. 사실 남자친구 부모님도 제가 덩그러니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꽤 놀라셨어요. 부모님 걱정하시게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냐면서 저를 혼내시기도 했지만 얼마나 진석이를 잃고 싶지 않았으면 머나먼 한국을 왔겠냐며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덴마크에 다시 가서 엄마와 화해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해산물 음식점에서 일손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사실 해산물 음식점이라고 하기엔 목포에서 꽤 규모가 큰 식품 사업을 하신다고 말하는 게 정확해요. 목포가 게장으로 유명하잖아요. 처음에 시부모님도 작은 식당에서 간장게장 정식을 팔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유난히 좋으셨고 게장뿐만 아니라 밑반찬들도 맛이 좋고 푸짐해서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웨이팅 없이는 맛볼 수 없는 목포 게장 맛집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게다가 시어머니의 게장을 맛본 손님들은 게장이 너무 맛있어서 따로 포장해 가고 싶다는 요청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두 명씩 포장해 주던 것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택배 주문이 들어오면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어요. 결국 식당과 간장게장을 만드는 공장 운영까지 하시게 된 거죠. 저는 그곳에서 일을 도우면서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점점 이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한국 생활은 낯설기도 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시부모님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제게 이것저것 많이 해주신 거죠. 저와 남편이 살 집도 마련해 주시고 가전제품들도 다 사주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시부모님께 딸 노릇을 톡톡히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는 살가운 편이었는데 부모님께는 유독 무뚝뚝하더라고요. 좀 고치라고 하는데도 쑥스러워서 그게 잘 안 된대요. 그 행복도 잠시.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소화가 너무 안 되고 게장 냄새가 너무 역겹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간장게장을 정말 좋아해서 게장 하나만 있어도 밥 2그릇은 그냥 뚝딱 먹었거든요.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저는 처음에 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게장 냄새 맡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너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 딱 맞았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선명한 2줄이 나왔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미친 듯한 입덧이 시작되었어요. 물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왔고 아예 먹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괴로웠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생각났죠. 우리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엄마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용기 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렸을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도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되는 마음이 뒤늦게 몰려왔는데 다행히 엄마는 전화를 받으셨지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전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는다는 말과 함께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듯한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임신 소식도 알게 된 엄마는 당장 한국으로 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반신반의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살고 있는지 가난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한국에 오겠다고 하셨지만 정확한 날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살고 있는 주소만 알려달라고 하셨고 저도 엄마의 고집을 알기에 주소만 알려드렸어요. 저도 내심 엄마가 언제 오시든지 간에 제가 살고 있는 진짜 모습을 보신다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엄마도 깨달으실 것 같아서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대중교통이 매우 잘 발달해 있고 영어 안내 표지판도 잘 되어 있어서 엄마는 제가 사는 곳까지 큰 어려움 없이 오시고도 남으실 분이거든요. 물론 엄마가 한국에 오는 날짜를 알려주셨다면 공항에 마중 나갔을 텐데 엄마도 참 유난이세요. 그래도 엄마는 한국 사람들은 영어도 잘하고 친절해서 엄마가 길을 찾기 힘들어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해요. 고속버스를 타고 결국 제가 사는 목포에 도착하셨고 엄마는 버스를 타면서 제가 준 주소를 버스 기사님께 드렸더니 버스 기사님은 유창한 영어로 엄마께 목포에서 제일 맛있는 간장게장집을 가시는 거냐고 물으셨대요. 외국인들은 간장게장 잘 못 먹는다는데 잘 드시냐는 버스 기사님의 말에 엄마는 두 번 놀라셨는데 첫째는 버스 기사님이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놀랐고 둘째는 저희 시부모님이 작은 해산물 음식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버스 기사님은 엄마께 지금 가려고 하시는 곳이 목포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라서 목포 사람들은 이곳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사장님 내외가 어찌나 정이 많고 인품이 좋으신지 매년 기부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대요. 놀란 엄마는 우리 딸이 이 집 아들이랑 결혼을 했다고 하니 버스 기사님도 깜짝 놀라면서 딸 시집 잘 갔다면서 무한 칭찬을 하더랍니다. 버스 기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했어요. 적어도 제가 시부모님께 미움은 받지 않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내 버스에서 내린 엄마는 세 번째 깜짝 놀라셨어요. 가게 주변으로 길게 늘어선 줄이 바로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간장게장 집줄이었거든요. 줄이 얼마나 길었는지 가게 입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이 집의 간장게장 맛 때문에 멀리서 차를 몰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시부모님은 문 밖에 서성이는 나이 지긋한 외국인 여성을 보고 저희 엄마라는 것을 바로 직감을 하셨고 버선발로 달려나가 저희 엄마에게 제 이름을 이야기하며 당신들이 바로 진석이의 부모이고 사돈이라는 것을 설명하셨답니다. 엄마는 이렇게 바쁠 줄 알았다면 미리 연락하고 찾아뵐 것을 너무 성급했다며 죄송하다고 말씀하셨고 시부모님은 이제라도 사돈어른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얼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엄마는 시부모님과 함께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엄마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서로 미안하다고 말할 뿐이었죠. 엄마와 저는 지난 1년 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어요.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엄마는 제 입덧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서 머물기로 하셨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으니 어찌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그렇게 심했던 입덧도 잘 안 했어요. 엄마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정말 좋다고 하셨는데요. 아파트에 넓고 깔끔한 거실,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갖춰진 주방, 아기용품들로 가득한 방까지 하나하나 보실 때마다 엄마의 눈이 점점 더 커지셨어요.
특히 인터폰 하나로 경비실에 연락할 수 있다는 점과 놀이터나 아파트 주변에 CCTV가 많고 그것을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무척이나 신기해하셨답니다. 보안이 이렇게 철저한 아파트는 처음 보신 거죠. 게다가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아늑한 인테리어를 보며 집에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 기분이 들 수 있냐며 우리 집 칭찬을 마르고 닳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보실 때면 우리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괜한 걱정을 했다며 농담까지 던지셨어요. 그리고 아파트 주변도 구경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엄마와 함께 산책 겸 밥을 먹고 나갔어요. 그때 남편은 신이 나서 엄마께 아파트 단지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이 아파트는 제가 봐도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는 공원과 넓은 주차장이 있었고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도 있거든요. 게다가 거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헬스장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탁구장, 당구장,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멀리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남편이 하나하나 소개하고 보여드릴 때마다 엄마는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우스갯소리로 너 이렇게 살려고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은 거냐며 틈틈이 뼈 때리는 말씀을 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내 솔직하게 저에게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 목포까지 오는 길에 느낀 점이 아마도 우리 딸이 잘 지내고 있을 것 같단 예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엄마 성격상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안 믿을 것 같았는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그걸 예상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공항의 시설이 최첨단이어서 너무 놀라웠고 안내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서 공항이 이 정도면 한국이 엄마가 생각한 만큼 깡시골은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공항에서 목포까지 오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길에서 조금만 머뭇거리면 먼저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냐고 웃으며 묻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딸이 참 따뜻한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막상 한국에 와보니 한국 사람들의 정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고 한국이란 나라 자체의 생기가 가득한 것 같다며 꽤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께 그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말하지 못한 속사정을 다 털어놨고 엄마와 저는 서로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저는 엄마와 함께 목포 곳곳을 다니며 한국의 명소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일단 목포 케이블카를 타러 갔어요. 한국 분들은 목포 케이블카 많이 타보셨나요? 저희 엄마는 케이블카를 처음 타보시는 거여서 무척이나 긴장을 하셨어요. 바다 밑으로 떨어지면 어쩌냐며 제 팔을 꼭 붙들고 계셨답니다. 엄마께 목포 밤바다 야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케이블카 타는 곳 근처 카페에서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와 저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엄마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시며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들을 가방에 챙기기 시작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엄마는 덴마크에서 살면서 자리를 비울 때 소지품을 두고 가면 소매치기범들이 금방 훔쳐가기 때문에 항상 모든 물건을 챙겨 다니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죠. 그런 엄마를 보고 저는 한국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아서 물건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된다. 고 설명했지만 엄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엄마에게는 주인이 자리를 비운 물건을 누군가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는 물건을 테이블에 두고 카페에서 주문을 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하기도 한다며 그냥 몸만 다녀와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 비싼 물건을 그냥 놔두면 훔쳐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의아해하셨죠. 덴마크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때 카페에 어느 커플이 들어오자 저는 황급히 저 커플을 보라며 엄마께 가리켰어요. 그 커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카페에 들어오자 테이블에 가방을 두고 주문을 하러 가셨어요.
카페에서 주문하려는 줄이 좀 길어서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 커플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테이블 위에 가방을 손대지 않는 광경을 보고선 엄마는 그제서야 제 말을 믿으셨고 너무나 놀랍다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엄마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라서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은 무덤덤한데 그 모습을 처음 본 엄마는 좀 놀라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엄마와 카페에서 소소한 대화를 즐기다가 어느새 어둑해졌길래 케이블카를 타러 갔어요. 엄마는 처음엔 케이블카를 타고 정말 무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목포 밤바다에 펼쳐진 아름다운 야경을 보시고선 감탄사를 연발하셨답니다. 한국의 밤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셨대요. 게다가 저는 목포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노래도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행복해하셨어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다며 딸 덕분에 당신이 호강하는 것 같다고 하셨죠. 그렇게 엄마와 저는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맘껏 보냈어요. 이제 곧 아빠가 될 남편은 요즘 많이 바빠요. 시부모님께서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니 공장 운영을 맡아보라고 하셨거든요. 엄마는 한국에 머물면서 제가 가난하게만 살 줄 알았는데 제가 좋은 집과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시부모님까지 만난 것 같다면서 기뻐하십니다. 사실 엄마께 잠깐의 불효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행복하니 저 한국 남자에게 시집 잘 간 거 맞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프랑스 한방송국 PD가 한국의 화장실 앞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한국의 화장실을 보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인데요. 이 프랑스 여성은 왜 한국의 화장실 앞에서 놀라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선진국 프랑스의 공중화장실 상태는 어떻길래 한국의 화장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인지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방송국에서 기자로 3년째 일하고 있는 릴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100년 만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올해 3월 저희 방송국에서는 역대 올림픽 개최국들의 준비 과정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방송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화장실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이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당시의 자료를 찾아본 결과 한국이 2002년 월드컵 경기 유치를 준비하던 시기에 화장실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 생각으로 화장실 문화운동에 열심히 매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화장실에 대해서도 세계인들에게 극찬을 받은 사례가 있더군요. 현재 한국의 화장실은 이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최고의 화장실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선진화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국 팀은 한국의 화장실은 도대체 어떻길래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훌륭한 화장실로 유명해진 건지 직접 한국에 가서 취재를 하기로 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답니다. 때마침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감사하게도 저희 취재에 도움을 주기로 하여 프랑스어가 가능한 한국 방송사 직원분과 함께 이동하며 편하게 취재를 할 수가 있었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는 2024년 7월 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의 국민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랍니다. 파리 올림픽은 1924년 파리하게 올림픽 이후에 100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 것으로 매우 의미가 깊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선진국으로 알려진 프랑스가 사실은 낙후된 인프라와 시설 문제 그리고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를 여행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과 더러운 거리에는 소변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심지어 조금만 후미진 곳에 가면 곳곳에 쥐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엔 빈대의 출현으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해결이 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다 박멸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화장실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제가 직접 한국에 가보게 되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파리 올림픽 조직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파리 생강의 수질 악화와 더불어 공중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현재 올림픽을 앞둔 파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수질의 문제부터 간단히 얘기해 보자면 1900년 파리 올림픽 때는 수영 경기가 생강에서 열렸었습니다. 이후 산업 발달로 인한 수질의 악화로 1920년대부터는 입수 금지가 될 정도로 수질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100년간이나 입수 금지 상태가 유지된 거죠. 그간 쭉 좋지 않았던 생강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하여 프랑스 정부에서는 한국 돈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수질을 개선하여 수용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는 모습에 걱정이 앞섭니다. 생강은 냄새부터 지독할 뿐만 아니라 최근 모환경단체에서 수질을 조사한 결과 강에서 수영을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세균이 많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수영 경기처럼 맨몸으로 강에 들어가서 하는 경기를 했다가는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다는 환경 전문가들의 우려가 큰 상태이고 해외 전문가들 또한 현재의 상태로는 생강에서의 경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많이 회의적이기는 하지만요. 하여간 수십 년 전부터 생강 수질 악화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문제였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지켜보기만 한 프랑스 정부의 무관심에 크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생강의 수질 문제뿐만 아니라 파리 내 공중화장실의 보급도 시급한 문제인데요. 낭만의 도시라 불리우는 파리는 사실 화장실 지옥입니다. 프랑스는 공중화장실을 민간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의 부담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공중화장실 수 자체가 많지도 않지만 그나마 있는 것들도 유료인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상방뇨를 일삼고 거리에는 소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특히 구석진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냄새는 더욱 심해집니다. 이러한 길거리 악취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요. 프랑스에서 대소변 냄새는 예전부터 악명이 높았습니다. 오죽하면 프랑스인들이 향수를 발전시킨 이유가 몸에 밴 이런 역한 냄새를 감추기 위한 거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말 다 한 것이죠. 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축제인데 파리에 이런 민낯이 드러나면 프랑스의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뻔하겠죠. 아무튼 이러한 파리의 화장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저희 방송국에서는 우수하다는 한국의 화장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본 뒤 관련 방송을 제작하고 여러 칼럼들도 작성하기 위하여 직접 한국을 방문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출발 전에도 이미 한국의 화장실이 대충 어떤지 미리 보기는 했어요. 동료 PD 하나가 영국에서 제작된 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거든요. 그 영상은 한국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다룬 내용이었는데 마치 호텔의 화장실 같은 한국의 공중화장실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화장실이 존재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화장실이 전부 무료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영상이나 자료 조사를 통해 한국의 화장실 상태에 대해 미리 보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빠르게 발전해서 과거와 달리 잘 사는 국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도 어찌하지 못하는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도착하였고 당시는 3월 초쯤이었는데 그 시기 즈음의 한국 날씨는 꽤나 쌀쌀한 날씨더군요. 겨울이 완전히 가지 않은 느낌 같기도 했어요. 공항에서는 한국의 방송사 직원 다현 씨께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접한 화장실은 인천공항의 화장실이었는데요. 예상대로 매우 넓고 쾌적하고 깨끗하더군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실제로 직접 보니 무척 놀라웠고 또 감탄이 터져 나왔죠. 그렇게 볼일을 보러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 변기에 앉은 순간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변기가 따뜻한 겁니다. 처음에 저는 누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으면 아직도 체온이 남아있는 거지 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비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 날이 추울 때 변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비데 기능으로 보여졌어요. 그때가 3월 초였으니 날이 꽤 쌀쌀할 때였거든요. 비데까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추운 날 변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고급 기능을 갖춘 비데까지 있는 화장실이라니. 이때부터 한국 화장실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크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료로 이용이 가능했는데요. 사실 이 정도 화장실 시설이라면 유료라고 하더라도 전혀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될 정도였죠. 프랑스에서는 볼 일이 급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유료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늘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사실 공항의 화장실은 어지간하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라는 인식 때문에 어느 나라나 다른 곳은 몰라도 공항은 최대한 신경을 쓰게 마련이니까요. 그렇기에 놀람과 동시에 공항의 화장실만 보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얼른 공항 밖의 화장실들도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와 다연 씨는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수원으로 향했는데요. 화장실 시설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세계화장실협회에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세계화장실협회가 한국에서 창설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이번 조사를 하기 전에는 세계화장실협회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아무튼 저는 세계화장실협회가 위치한 한국의 수원시로 향했고 한국의 일상적인 화장실들을 접하기 위해 수원까지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이야말로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고 따라서 지하철역은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자리한 화장실의 상태가 어떤지 저는 꼭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지하철역의 화장실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죠. 화장실 안의 분위기는 밝고 깨끗하고 또 향기로웠습니다. 인테리어도 무척 깔끔했고요. 심지어 앉아서 쉴 의자까지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닥에는 쓰레기 한 점 없었고 화장실에 휴지가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정말 신기했죠. 프랑스 공중 화장실에 휴지가 있으면 5분도 안 되어 모조리 사라질 텐데 한국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화장실에서조차 휴지가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인천공항에서부터 그랬지만 화장실에 특별히 감시를 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청결함이 유지되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로 출발했어도 아마 반나절도 안 되는 사이에 난장판이 되어버릴 거예요. 다연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 청소하는 직원분들께서 수시로 돌아다니며 화장실 청결을 관리하고 휴지를 채워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프랑스와 달리 시민들의 편의와 쾌적함을 위해 정말 체계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지하철 화장실에서의 놀라움을 뒤로 한 채 저는 바로 세계화장실협회가 위치한 수원으로 향했는데요. 협회에 도착해서 저는 웃음이 터졌답니다. 건물 모양이 변기 모양 그 자체였거든요. 그리고 응가 모형도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서 있었고요. 이 나라가 화장실에 얼마나 진심인지가 그때부터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협회 담당자분에게 한국은 언제부터 화장실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계 화장실 문화의 모든 것을 바꾼 선구자가 바로 한국인이었고 수원시장을 지냈던 심재덕이라는 분이 바로 그 선구자라 하셨어요. 심재덕 전 수원시장은 2002년 월드컵 수원 경기 유치를 성사시키고서 단순히 월드컵 경기 유치만으로는 도시가 발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수원이라는 도시가 세계 속의 수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의미 있는 운동 하나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화장실 운동의 시작이었던 거죠. 심재덕 시장은 한 국가의 화장실은 그 국가의 얼굴이자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러한 그의 판단은 결국 향후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던 정확한 판단이었죠. 앞서 지하철 화장실에서 제가 느낀 것만 해도 화장실 하나만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훨씬 더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했거든요.
당시 심재덕 시장은 전 세계 관람객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월드컵을 즐기기 위해서는 한국의 화장실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적극적으로 한국의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을 벌여 수원의 모든 공중 화장실을 신식으로 교체하고 또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손 씻기 장려 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수원의 공중 화장실 시스템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최고로 평가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한국의 다른 지자체들도 화장실 개선 사업에 돌입했고 그렇게 전국 대부분의 화장실의 위생이 개선되어 결국 한국 전체의 보건 위생 개선까지 이루어졌다고 했죠. 공중 화장실이란 그 사회의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위생 및 교육 수준과도 비례한다고 생각하여 이제까지 더럽고 냄새나는 곳으로 치부되어 왔던 화장실을 시민들의 생활 한가운데로 끌어내어 새로운 화장실 문화, 일삭을 키우기 위해 세계 최고의 화장실 만들기 운동을 벌였던 심재덕 시장의 판단이 저는 무척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생관념이 부족했던 90년대에 이런 획기적인 생각과 실천을 해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장실의 개혁은 전염병을 막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나왔던 전염병은 더러운 화장실에서 병균이 활성화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들 아시겠지만 과거 프랑스 아니 유럽 전역에서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었나요? 전염병에 의한 뼈아픈 역사가 있는 프랑스. 그리고 유럽에서 오히려 그 중요한 화장실 위생 문제를 방치해두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대시대에서도 화장실만 깨끗해져도 전염병 발생은 현저히 줄어들고 1년에 200만 명 이상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화장실의 세계화를 부르짖고 한국화장실협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 세계화장실협회 초대 회장을 맡아 전 세계의 화장실 개선 운동을 전개했던 심재덕 시장은 수원시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위대한 일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협회에선 화장실이 부족하고 위생환경이 열악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공중화장실을 보급하는 희망의 화장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라오스나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베트남 등 수많은 국가에 깨끗한 화장실을 지어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프랑스는 자국 화장실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한국은 자국을 넘어 아예 못 사는 나라들의 화장실까지 개선해주고 있는 걸 보니 무언가 모를 부끄러움도 느껴지더군요. 하여간 한국이 화장실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걸어온 길을 보니 왜 한국의 화장실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저는 협회에서 한국이 월드컵과 평창 올림픽을 준비할 당시의 공중화장실 설치와 운영 관리에 대한 수많은 팁들을 배우고 화장실 위생 개선에 대한 유익한 자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이렇게 한국의 화장실 역사를 들어보고 많은 것을 배우는 동안의 시간이 너무 재미있어서 저는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식사 시간이 되어 취재를 잠시 중단하고 저희는 인근 식당으로 향하게 됐는데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기도 했지만 저는 과연 일반 식당의 화장실은 또 어떨지도 너무 궁금했답니다. 함께 있던 한국인 다현 씨는 주변에 맛집을 찾아두었다며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였고 그렇게 따라간 식당은 한국의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삼겹살 식당은 꽤 넓었고 시설도 좋아 보였죠. 다현 씨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인 삼겹살은 외국인이 한국에 왔으면 꼭 먹어보아야 하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삼겹살이 구워지는 동안 여러 가지 반찬의 맛을 보았는데 모든 게 맛있었지만 역시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가 저는 아주 맛있더라고요. 김치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맛은 처음 봤는데 크게 맵지도 않고 정말 제 입맛에 맞아서 좋았어요. 삼겹살이 다 구워져서 잘라진 고기를 입에 넣은 순간의 그 기억은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예요. 정말 너무 맛있었거든요. 쫄깃하면서도 입에서 녹는 듯한 그리고 육즙이 가득한 삼겹살의 맛은 너무도 맛있었고 이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되었을 정도랍니다. 프랑스에 돌아와서도 한국 음식점을 찾아가서 삼겹살을 종종 맛볼 정도예요.
이후에 나오는 된장찌개도 정말 맛있었는데 공깃밥과 함께 먹으니까 밥이 술술 넘어가면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다연 씨 말로는 한국에선 이런 걸 보고 밥도둑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맛있었던 나머지 너무 많이 먹은 탓일까요? 다연 씨와 한창 대화를 하던 중에 제 대장에서 갑자기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연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가게 되었죠. 식당 화장실 역시 너무 고급스럽고 깨끗하더라고요. 청결함이 이젠 크게 놀랍지도 않더군요. 한국에 있으니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될 정도로 모든 화장실들이 깨끗하고 청결했으니까요. 아무튼 용변을 해결하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려 하는데 물비누와 핸드타올 핸드드라이어는 물론이고 식당이라서 그런 건지 구강 청결제도 구비되어 있었고 핸드크림까지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땐 급하게 변기로 뛰어가느라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정말 별의별 것들을 다 갖춰놓고 있구나 싶으면서 절로 입이 떡 벌어졌죠. 한국은 일반 식당의 화장실마저도 저에게 끝내 놀라움을 선사해주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 식사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던 다연 씨에게 웃으며 말을 했어요. 정말 한국의 화장실은 어딜 가나 모두 훌륭하다고 말이죠. 다연 씨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듯 미소를 띠며 웃어 보였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와 소화도 시킬 겸 다연 씨와 함께 주변을 산책하고 있던 중에 다연 씨가 제게 스마트폰을 들이밀더니 앱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앱을 통해 근처에 있는 공중 화장실의 위치를 다 볼 수 있다는 거 있죠. 앱 화면을 자세히 보여주었는데 정말 주변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 다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무료라는 사실도 여전히 신기했던 저는 한국은 여기 표시되는 공중 화장실들을 전부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냐고도 물어봤죠. 다연 씨는 웃으며 자신은 여태 한국에서 살면서 돈 내고 화장실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이런 게 진짜 복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파리의 공중 화장실이 동시에 떠올랐는데 참 한숨만 나오더군요. 심지어 유료 화장실이라도 위생 수준이 한국 화장실의 반도 못 따라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상 방류를 방지하고자 거리 곳곳에 남성용 공중 화장실을 설치해 놓았는데 한국의 화장실과 비교했을 때 이는 정말 화장실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수준입니다. 거리에 악취도 풍기게 되고 무엇보다 사실 많이 민망하기도 하고요. 이런 화장실을 올림픽 방문객들에게 정말 이용하게 할 생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아무튼 쓰레기와 쥐가 득실거리는 파리의 더러운 길거리도 문제지만 사람의 생리현상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기에 파리 올림픽 조직위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이 화장실 문제일 텐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다룰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의 화장실을 취재하면서 느끼고 배운 점도 많았지만 한국 방문을 통해 앞으로 프랑스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와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깨달았답니다. 파리 올림픽까지 얼마 남지 않아 프랑스가 지금부터 갑자기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오신 세계인들을 위해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끊임없이 프랑스에 전파하고 알려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프랑스의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신세계를 보여주고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준 심재덕 시장님과 한국, 그리고 저를 도와준 다연 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